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 안녕하세요, 현아입니다.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 지방 폰테베드라라는 도시의 한 명의 시장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미겔 로레스. 1999년 시장으로 당선된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도심에서 차량을 추방하고 걷는 사람들의 도시로 만들겠다.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사명이었다고 하죠.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동차가 도시를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선언은 과연 순탄했을까요? 실제로 그의 계획은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시내에 차를 못 들어오게 하면 우리 도시는 망하고 말 거야. 도심에서 장사를 하던 자영업자들은 큰 저항이 일어났다고 하니 정말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그런데요. 30여 년 전 시작된 이 변화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한때 교통사고가 많고 혼잡했던 인구 6만의 자동차 도시였던 폰테베드라는 지금 전 세계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는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70%나 감소했고 2011년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변화를 이끈 로레스 시장이 1999년 첫 당선 이후 지금까지 무려 25년째 시장직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기에 가장 거세게 반대했던 자영업자들 역시 지금은 변화된 도시를 가장 강하게 지지하는 이들로 바뀌었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와도 깊이 닿아 있는 이 도시, 스페인의 폰테베드라 이야기로 오늘 도시의 이야기를 문을 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도시계획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주제로 6회에 걸쳐 진행된 특별방송.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눌 이야기가 많은 만큼 길벗의 일집 코너는 잠시 쉬어가고요. 이 시간을 더욱 뜻깊게 만들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번 특집 방송을 함께 기획하고 준비해주신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형배 위원장님과 저희 공개 강연을 해주셨던 도시계획 전문가 서울시립대학교 정석 교수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석입니다. 네. 먼저 정석 교수님 먼저 저희가 좀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니까 인사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의 정석입니다. 옛날에는 수학의 정석. 그렇죠. 고전에는 바둑의 정석. 바둑을 또 일가견이 있어요. 요즘에는 도시의 정석. 네. 그리고 또 뭐 연애의 정석 많습니다. 네. 아직도 연애를? 제가 젊은 날 연애 실패를 많이 하면서 실패 덕에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한 번도 실패 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많이 실패했어요. 진짜요? 그래서 우리 그 학교 제자들이나 후배들에게 연애의 정석 꿀팁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성공 사례가 맞습니다. 네 아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 채널을 통하면 뭐 여러 가지를 안내를 받을 수 있나요? 예, 도시의 정석. 유튜브 채널이 도시의 정석이군요. 구독자 3,000명이 넘었습니다. 와우. 길버 PD님, 저희는 언제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박병배 위원장님, 네, 인사와 함께 지난 6주간 여정 우리가 함께 기획했었잖아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한번 그거 전체적으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지난 6주간의 방송을 짧게 말씀드리면요. 4월 29일 첫 방송 때 이번 기획에 대한 취지와 그리고 여정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방송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조기 대선으로 5월 달은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들어서 6월 10일 이제 전주시의회 김세혁 의원님하고 전주지속협의 강수영 사무국장이 대중교통 정책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6월 17일 날 전북대학교 장태영 교수님하고 그리고 문지연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 이분들이 이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 도시의 구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7월 1일 전주시의회 최서연 의원님하고 그리고 도시계획 박사이신 박정훈 박사님이 보행강령과 주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7월 8일 공개 방송으로 진행한 이 자리에 계신 정석 교수님이 대자보 도시 전주의 미래에 대해서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총화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일정인데요. 6주간 일정을 제가 좀 나름대로 좀 평가를 해보면요. 예. 이제 방송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은 의원님들대로 그리고 전문가들은 전문가의 소양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또 활동가 나름대로 왜 각자의 위치에서의 자기들이 바라보는 전주시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6주가 굉장히 길다면 길었던 과정인데 나름대로의 성과들도 이룰 수 있었지만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이 각각의 위치에서 그 고민했던 내용들을 따로 시간적인 제약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같이 총화하는 그런 자리가 오늘 이제 우리 교수님하고 제가 총괄 한다고 하지만 이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논의하고 같이 공감을 확산하는 자리가 꼭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쉬운 점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요. 지난 6주간 이렇게 쭉 이렇게 훑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 정말 알차게 방송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막 뿌듯해지는 느낌도 들고요. 그렇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차후에 지금 그 방송에 나오셨던 계속 출연하셨던 분들을 한번 모아서 저희가 이제 좀 주제별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는 이런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난 7월 8일 우리 교수님 그 공개 방송 때는
이제 전주시 행정에서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죠. 그때 패널로서 네. 그 질문들도 하고 네. 그랬었는데 네. 어차피 우리가 도시 계획을 얘기하고 도시 정책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일선에 있는 행정하고의 어떤 소통들의 공간들도 꼭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혹시나 이러한 기회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전주시 그 행정에서 뭔가의 변화가 조금만 있었다 이런 소식이 들려주면 언제든지 저희 방송으로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제가 꼭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꼭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속하는 방송.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특집 방송을 기획하고 운영하시니라 이제 지금 본업을 내려놓고 PD로서의 방송 PD로서의 네, 어깨가 요즘 굉장히 뿜뿜하신 길버 PD님, 청취자 분들에게 인사 해주시면서 6주간 진행하셨잖아요. 좀 네. 느끼신 소회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현업 방송 작가로 일하시는 분이 자기가 아는 PD 중에 가장 열심히 방송을 하는 PD라고 저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해주면 안 되는데. 일단 열심히는. 네. 네. 아무튼 그랬고 저희가 우리 현아 앵커님도 자꾸 말씀하시고 주변 많은 분들이 좀 만류하는 부분이 자꾸 사고를 친다, 일을 자꾸 벌린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보면 이제 문화도시 특집에 이어서 두 번째 교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쉬운 점들도 좀 확인이 되기도 했는데 용감하게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특히 이제 감동했던 거는 시의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라는 네. 상임위원회가 함께 이렇게 한 이 자체가 네. 앞으로 좀 이런 것들 실마리 삼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 첫 테이프를 넣었다는 점에서 좀 너무 좋은 사례 같아요. 네. 네. 그런 저희끼리 자화자찬. 자화자찬 충분히 하실만하고 많이 불러주십시오. 네. 그런 마음, 네. 감사한 마음을 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정석 교수님도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어렵게 모셨잖아요. 서울에서 그렇죠. 하셨는데 네. 아까 오프닝에서도 얘기했고 또 강연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 스페인의 폰테베드라라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네. 부연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네. 그런 혁신과 그 도시를 주목해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혁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바꾸는 도시 개선을 뛰어넘어서 도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표적인 게 브라질의 꾸리치바, 또 콜롬비아 보고타, 그리고 스페인의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예요. 폰테베드라는. 그리고 요즘에 아마 시장님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도시를 바꾸는 분은 파리 안 이달고 시장님. 뉴욕도 지금 민주당 후보가 아주 혁신적인 30대 젊은 분이 30대 지금 이제 아마 후보가 될 것 같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폰테베드라예요. 폰테베드라는 스페인의 바닷가에 있는 인구 원래 한 6만 90년대 말, 지금은 이제 전입 인구가 늘어서 한 8만 정도 되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닌데 99년 당시에 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미구엘 로레스 이분이 의사였어요. 원래 사람 병 고치는. 근데 그 당시 90년대 말 폰테베드라 도시가 너무나 엉망이었어요. 자동차 때문에. 그러니까 인구 6만에 차는 거의 3만 대. 그러니까 두 사람당 한 대꼴로. 그러니까 이 차들이 도시를 완전히 이제 점령을 했고, 교통사고 그리고 소음, 매연 등 온갖 도시 문제가 자동차로부터 비롯됐다는 거를 알아차린 미구엘 로레스 의사 선생님이 시장 선거에 출마를 해요. 그리고 아주 놀라운 공약을 발표를 하죠. 시내 30제곱킬로미터 이내 반경 안에는 일체 차가 들어오지 못하는 차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 깜놀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 30제곱킬로라고 하면은 한 5km, 6km 사각형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 바깥에서부터 시내 중심까지 한 3km 정도 돼요. 근데 그 경계까지는 차를 몰고 와서 주차를 하고 요 30제곱킬로 안에 이제 폰테베드라의 다운타운 도심부에는 우리는 차 없이 한번 여기서 이동해 보자.
그러니까 자전거나 걸어서 그런 공약을 내걸었고 시민들이 뽑은 거예요. 시장으로. 그러니까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시장에 당선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공약대로 폰테베드라 도심부에 차를 없는 도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도시를 구현한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환호했던 거죠. 네. 그 많던 차들이 빠져나간 조용해진 도시, 네. 그리고 깨끗한 공기, 사고가 없는 안전한 도시, 그 도시에서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면서 이런 도시도 가능하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폰테베드라가 유명해지고 멋진 도시가 되니까 전입 인구가 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2만 가까이 늘었고 네. 그리고 미구엘 로레스 시장님은 99년에 당선되셔서 아직도 시장을 하고 계시고 20 이제 6년째. 26년째요. 네. 와. 그래서 이제 저는 폰테베드라가 주는 그 의미가 이런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아주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열정을 갖고 지향을 가진 시장이 네. 후보로 출마를 했고 그분이 우리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그 비전에 공감하고 동의한 시민들이 이분을 시장으로 뽑았고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아주 혁신적인 도시를 바꾸는 일들을 함께 했고 그렇게 변화된 도시에서 이전에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기대도 못했던 그런 꿈이 현실이 되는 것들을 시민들이 체험을 하고 체감을 하고 네. 아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믿음이 이제 현실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폰테베드라뿐만이 아니라 이런 세계의 혁신 도시들은 정말 우리들에게 큰 힘을 줘요. 그래서 우리 도시의 전주 시민들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의 전주가 최선일까? 이보다 더 우리가 전주에서 행복하게 더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또 더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는 더 나은 대안은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시고 네. 그리고 이렇게 도시를 혁신적으로 바꾼 세계의 많은 도시들을 좀 사례들을 또 공부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도시를 바꾼다면 우리 도시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선입니까?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이라면 그냥 만족하고 살면 돼요. 근데 최선이 아니라면 지금보다 더 나은 도시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시민들이 하면 그런 시민들이 더 나은 도시를 향유할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도시 이야기 방송을 하면서 이런 이제 이야기를 나오셔서 많이들 해주시거든요. 예. 그러면서 좀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가능하겠어? 라는 생각을 많이 했으면 이러한 얘기를 우리가 같이 계속 이야기하고 또 그렇죠. 사례를 예. 통해서 현실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 우리 전주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특집 방송으로 이제 큰 주제를 삼은 거는 이제 대자보 도시, 즉 걷고 싶은 도시, 자전거 도시,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이런 것이 전주가 나아갈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도시 계획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방송을 이어왔는데요. 이제 그간 제기된 핵심 이야기를 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는 상위 계획에 해당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기본 계획이지만 정작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선도 많았는데요. 박형배 위원장님께 여쭙고 싶어요. 그 도시계획이 마치 단체장이 바뀌면 통째로 바뀌는 이런 현실, 이런 구조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에 대한 시의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맨날 이런 거 무거운 것을 어려운 것만 질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이러한 차원에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의 과정, 이런 것들 이렇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실질적으로는 그 시민들께서 도시 계획이 자주 바뀐다고 느끼시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도시 기본 계획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주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국토계획법상 20년마다 한 번씩 이게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고 5년씩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5년마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시 기본 계획이 바뀌는 건 아닌데 그 하위 개념인 이제 도시 계획 집행 과정에서 실시 계획이나 그 하위 개발 계획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바뀔 때 이게 바뀌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도시 계획들이 많이 변한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래 이제 그거는 아니고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는 네.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네. 개념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이제 또 우리 이게 어떻게 실현되고 그리고 의회는 어떻게 그 역할들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네.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첫 번째는 이 도시 기본계획 수립이나 변경 과정에서 시의회가 예전에는 단순히 보고받는 수준으로 형식적인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을 기본계획 수립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협력 파트너로서의 역할들을 의회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집행부가 이제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이제 하위 개념 이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의회와 시민들이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공식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봐요. 예를 들자면 이제 계획 사전 설명회나 권역별 정책 협의회 같은 이제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계획의 이제 연속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 핵심적인 도시 정책은 이제 시의회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제도화한 방안들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획은 이제 장기적이고 공식적인 어떻게 보면 시민과의 약속이니까 이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최소한의 일관성은 지켜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도시계획이 이제 단지 기관이나 개인의 철학으로 수립되고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설계하고 계획하는 미래에 대한 약속을 우리들이 서로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은 맞을 것 같고 이 세 가지를 우리 의회에서 꼭 책임지고 가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부분이 방송을 통해서 노출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꼭 실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정석 교수님께서도 네. 이렇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이런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것도 워낙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실제로 이 시민들의 참여 과정 혹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뭔가의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뭐 국내 사례 또는 해외 사례, 국내 네. 사례면 더 좋을 것 같긴 하는데요.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두 개 해외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하나는 이제 미국의 시애틀시인데 네. 그 이제 미국 도시들은 그 이제 도시 계획을 전문 용어로 조닝이라고 그래요. 조닝. 네, 그래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이런 여러 개의 존으로 구분을 하고 이제 주거 지역도 뭐 일반 주거, 네. 전용 주거 이렇게 그 여러 개의 존으로 나눈 다음에 네. 각 존별로 건폐율이나 용적률 또는 용도 규제가 가해져요. 이게 이제 도시계획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규제인데 미국의 이런 조닝 제도가 60년대에 뉴욕시에서 크게 바뀌어요. 이제 이거를 영어로는 인센티브 조닝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네. 민간이 그 개발을 하면서 공익에 기여하는 개발을 해요. 광장을 만들어준다든지 또 건물 안에 어떤 뭐 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집어넣는다든지.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때 같이 그런 거를 뭐 그런 것도 것처럼요? 있고 이제 네네. 사무실을 지으면서 아. 그래서 이제 공익에 기여하는 네. 민간 개발에 용적률 보너스를 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인센티브 조닝이 미국의 여러 도시에 적용이 됐는데 네. 이제 시애틀시도 1980년대 초에 이런 인센티브 조닝을 받아들였는데 도시계획을 바꾼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전에 없던 과도한 개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15층, 20층, 높아봐야 30층 정도 도심부의 건물 높이가 2배로 늘어요. 와. 그러니까 용적률 보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인센티브를 과하게 이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익에 기여하는 거를 유도하고 네. 그에 상응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게 원래 취지인데 네. 과도한 민간 개발을 이제 장려하고 허용하는 쪽으로 악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개발이 계속 일어나는데 사무실은 이제 비게 되고 네. 공실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것을 본 시민들이 이거는 잘못된 도시계획이다. 이 도시계획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모아진 거예요. 네. 그리고 미국은 시민들이 도시계획을 제안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시민 투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Citizens Alternative Plan, CAP, 약칭으로 CAP.
뚜껑, 예. 모자. 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상징하는 의미가 과도한 개발 욕구에 뚜껑을 씌우겠다. 아. 그리고 이 새로운 시민들이 제안한 도시계획은 개발 총량제예요. 그러니까 시애틀시에 한 해 동안에 허용하는 개발의 상한을 정해두고 네. 그리고 여기저기서 개발하겠다고 하면 네. 심사를 해서 그중에 가장 필요한 것만 개발을 하되 한 해의 상한선을 넘지 않게 그래야 지속 가능해진다. 네.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완전히 뒤집는 네. 새로운 계획을 시민단체가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나 건물주들은 엄청 반대를 그죠. 했죠. 난리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한바탕 네. 이제 서로의 주장들이 막 팽팽하게 부딪혔는데 89년 5월인가요? 투표를 했더니 62%로 시민 대안 계획이 찬성표를 얻어요. 와. 그래서 도시계획을 바꿔요. 네. 이게 이제 미국의 도시계획의 전환점이 돼요. 성장 관리 도시계획으로. 그러니까 개발을 계속 장려하는 도시계획이 이제는 개발이나 성장이 어느 정도 이제 둔화될 때에도 계속 개발을 허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바꾼 그 역할을 시애틀 시민들이 한 거죠. 와.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시민들이 도시계획을 필요하다면 바꿀 수 있는데 네. 이제 미국은 그런 그 시민 투표를 일반 선거 때 항상 합니다. 필요한 그 의제가 있으면. 그런데 우리도 좀 그렇게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주시의 어떤 그 갈등이나 어떤 의안에 대한 시민들의 네. 이견이 있으면 네. 충분히 서로 소통하고 토론한 다음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죠. 도시계획의 현안을. 근데 또 사례를 과연 근데 네. 그게 가능합니까? 의원님? 지금 당장은 가능하지는 않죠. 우리 전주시가 네. 그리고 이제 전주시 말고도 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초지자체에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도시계획은 없죠.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우리는 안 이제 되죠. 도시계획의 의제들을 시민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제도가 말고라도 네. 뭔가의 의제를 올려서 하는 시스템이 아직은 어려운 거죠. 주민투표제? 그건 주민투표제는 는 사안에 대해서 일정한 예. 일정한 사안에 올라가서 하는 게. 예. 근데 이게 여튼 그 제도는 있지만 거의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대로만 우리 도시 계획을 하고 시애틀 사례를 우리가 접목한다고 하면 진짜 우리 시민들이 정말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렇죠. 도시를 설계하고 이렇게 그렇죠. 뜻을 펼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은 사례인지 그러니까 않을까 뭐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언젠가는 우리도 네. 그러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들고요. 그리고 네네. 이제 또 하나의 사례는 네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시를 지킨 사례예요. 그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 처치시에 2011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도심부에 있던 뭐 성당이라든지 교회라든지 건물들이 많이 무너졌죠. 지진으로. 그래서 이제 이 무너진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그 도시계획을 담당했던 그 책임자가 얀겔이라고 지난번 그 6월 30일 강의 때 제가 소개했던 덴마크의 도시계획자예요. 그래서 네. 얀겔 팀이 크라이스트처치시의 이 도시 재건 계획을 세울 때 그 팀들이 도시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게 시민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의 도시가 지금 지진으로 붕괴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재건 계획을 세우러 왔습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도시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네. 자유롭게 답하게 해요. 이메일로 현장에 뭐 포스트잇에 또는 뭐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그 당시 크라이스트처치시의 시민 인구가 50만 명인데 10만 몇천 명이 답을 했어요. 어떤 대답이 있었을까요? 여러 답들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지진으로 이제 붕괴되었는데 네. 이런 의견이 많았어요. 옛 모습을 지우지 말고 가능한 남겨달라. 옛 모습을 보존하는 예. 그러니까 건물이 가치를 어떻게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면 할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붕괴됐다면 복원해달라. 네. 그래서 기억이 남아있는 도시로 만들어달라. 그리고 나무가 많은 도시, 그리고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도시, 네. 그리고 걷기 좋은 도시, 그리고 걷다 보면은 앉을 곳이 많은 도시. 이렇게 그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다 모은 거예요. 다 모으고 다 분류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의외로
네. 그 답변한 시민들의 강한 의견이 뭐냐면 저층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진으로 고층 건물이 많이 무너진 영향도 있었겠죠. 네. 그래서 건물이 너무 많이 붕괴됐기 때문에 그 건물주들이나 또는 개발업자들은 고층 도시를 꿈꿨어요. 사실은 네. 다 철거하고 그냥 빌딩으로. 그런데 절대 다수 시민들이 저층 도시를 유지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해서 이 얀겔 팀들은 재건하는 도시의 높이 규제를 몇 층이었더라? 4층인가 5층? 6층. 6층. 6층 이하로 규제를 해요. 그래서 재건 계획과 재건 도시 계획과 건물의 높이 규제가 발표되니까 이번에는 네. 건물주들과 개발업자들이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크라이스트처치 시의회가 네. 중재를 하는데 중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 연방의회가 개입을 해요. 국가가 중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 건물주들과 개발업자들의 고층 개발 요구 그리고 시민들의 저층 유지 요구 이 두 안을 놓고 여러 번 협의를 하고 타협을 한 최종 결과는 7층 이하로 결정돼요. 7층 한 층. 한 층에 양보한 거예요. 그러면 대화 네. 토론의 과정을 통한 그렇죠. 네. 오랜 수기 과정을 어느 통해서 정도 걸렸을까요? 그 기간이? 꽤 오래 걸렸죠. 몇 년 걸렸죠. 뭐 네. 4, 5년? 그렇게까지는 안 걸렸고. 한 2, 3년? 예, 1, 2년 정도. 1, 2년 예. 정도. 그런데 연방의회가 네. 이 건물주들과 개발업자들을 설득해서 원래 당초 6층 높이 규제안을 7층으로 한 개 층만 완화한 최종 합의안에 타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어요? 크라이스트처치 시민 가운데 20% 이상의 시민이 명백하게 자기 의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민들이 침묵하고 표현을 안 했다면 아마도 디벨로퍼들은 시민들도 고층 원할 그렇죠. 거야. 이렇게 몰고 갈 수 있는데 네.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의사를 표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표현한 분들의 절대 다수가 저층 도시를 원했고 네.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사를 묵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크라이스트처치 사례가 주는 교훈은 우리가 정말 좋은 도시를 갖고 싶다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어떤 도시를 바라고 어떤 도시를 원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변화를 내가 지지하고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를 명백히 의사를 표현해야 돼요. 우리 시민들은 나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사 표현을 해요. 대부분. 그런데 우리 공동체의 바람직한 미래라든지 우리 공동체, 도시 공동체, 전주시가 더 좋은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여기서 망가질 거냐 하는 이런 갈림길에 시민으로서 공익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의사 표현을 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선진국 또는 선진 도시는 시민들이 그 도시의 주인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자신들의 생각들을 말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그렇죠. 그게 전반적인 시민들의 생각으로 모아져가고 그렇죠. 이런 과정.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장이 바뀌면 도시계획이 막 춤을 추잖아요. 네. 선진국 선진도시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우리가 꼽는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는 언덕의 도시거든요. 샌프란시스코는 도시계획 아까 얘기한 조닝이 얼마나 촘촘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언덕이라고 하는 그리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이 풍경을 시민들이 함께 지키려면 중간중간에 고층 건물이 쑥쑥 또는 막 덩치 큰 건물이 올라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도시의 대부분 지역에 허용하는 높이를 다 정해놓고 있어요. 심지어는 건물의 전면폭까지 규제를 하고 건물의 전면폭을 규제하니까 앞뒤로 길게 지어요. 그래서 대각선 길이 규제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샌프란시스코의 아름다운 도시의 경관이나 풍경은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다. 아주 엄격한 높이 규제 그리고 건물의 크기 규제 이런 게 당연히 도시계획으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만약에 민간 개발업자가 이 규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거 지을게요 하면은 바보 아니야? 이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대통령이 바뀌면 무슨 규제 완화 이런 거 하면서 막 그 건물주나 토지주들이 말도 안 되는 계획안을 세워서 막 요구를 해요.
네. 그리고 정부는 그냥 규제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뭐 전봇대 뽑듯이 규제를 없애야 된다 이런 식이고. 그러니까 도시계획 규제라고 하는 것은 환경 규제, 네. 그다음에 안전에 관한 규제처럼 네.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도시계획 규제가 무너져 버리면 도시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민간 개발업자들이나 또는 건물주, 토지주들은 내 땅에 내가 최대한의 이익을 내고 싶어 하죠. 네. 이게 이제 사익이죠. 도시계획은 결국은 사익으로부터 공익을 지키는 거니까. 그 공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수준이 조닝이고 도시계획 규제다. 근데 그것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곳이 선진국이다. 네. 시장이 바뀌어도 이건 못 바꾼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 별로 많이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나 건물 주인이 알아서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이 도시의 경관이나 도시 계획 안에 있어서는 그 공공의 것이 되는 거죠, 실제. 당연하죠. 네. 네.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냥 땅 주인이나 건물 주인이 알아서 해도 된다라는 느낌으로 저희 사회에서는 아직 그게 만연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까 말씀하신 뭐 총량 그 개발에 대한 총량이라든가 이런 제한들이 네. 그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덩치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그렇죠. 된다는 거고 지속 그런 가능하지 것들을 않고. 그 서로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공통된 합의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과정이 존재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을 이제 경찰권에 비유도 해요. 경찰 권력. 네. 경찰 권력. 시민이 경찰들에게 특별한 권력을 주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도둑을 막고 네. 범죄를 예방하고 또 범죄가 일어나면은 가서 해결하라고. 네. 그러니까 경찰이 부여받은 권력은 경찰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거든요. 시민들의 네네. 안전과 우리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위에만. 누군가에게 어떤 권한을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 똑같아요. 도시계획은 공익을 지키는 권한을 네.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았는데 이게 이제 초창기에는 갈등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독일이나 미국에 그 공업이 막 이제 발달할 때 누군가가 공장을 지었는데 공장의 매연이 인근 주택가의 이제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줘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 여기는 주택이 많은 동네니까 여기는 공장 못 지어라고 하는 용도를 제한하는 이 도시계획을 할 때 네. 공장주가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요. 자본주의 도시에 내 땅인데 내가 여기에 공장을 짓건 사무실을 짓건 이거는 토지주인 나의 권한인데 시청 네가 뭔데 이거를 그렇죠. 감히 간섭을 하고 규제를 해? 이러고 법원에 소송이 들어갔는데 네. 법원의 판결은 이렇게 났죠.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것, 존중하는 것 당연하다. 그런데 그 재산권 행사로 인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 재산권을 시는 그러니까 행정당국은 규제할 수 있다. 이게 도시계획 권한을 네. 법원이 인정한 시작이에요. 아. 그래서 조닝이 이제 합법화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교수님 말씀을 네. 우리 전주시가 네. 한 3년 전에 얘기를 들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전주시는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좀 전주시가 상황이 조금 달라졌죠? 전주시가 네. 그 교수님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지금 너무 우리 시민들한테 죄송한 마음도 들고요. 지금 규제 엄청 풀었잖아요.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을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풀었어요.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그러니까 이제 그 토지주나 디벨로퍼들의 어떤 재산권들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명목 속에서 우리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의 자산을 못 지킨 내용들이 조금만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들이 풀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 전반적으로 그 용적률을 엄청나게 완화를 해줬어요. 용적률. 그래서 준주거 지역을 250%였던 준주거 지역을 500%까지 가능하게끔 해주고 네.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900%에서 1100%까지 와. 이렇게 올려서 상향으로 네. 풀어줬는데 네. 그게 이 원도심에 네. 다 원도심도 특별한 제한 없이 그래서 한옥마을 인근이건 네. 어디건 전주시는 네. 누구나 개발만 한다고 하면 높은 초고층의 건물들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고층의 건물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이 좀 그게 영향이 있는 거죠. 당연히 영향이 있죠. 와, 그래서 그렇군요. 높게만 올라간다고 해서
도시가 미관이 좋아지고 스카이라인이 생성되는 것이 좋은 거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교수님의 말씀 들어보면 낮게 그러나 거기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이 도시의 활력이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제 배우는 과정인데요. 너무 늦게 교수님 만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늦지 않은 게 전주는 제가 그 지난번 6월 30일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도시 설계가 하는 일은 두 가지다. 하나는 도시의 기본을 튼튼히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도시만의 정체성을 살리는 거다. 그러니까 전주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도시예요. 그리고 세계에도 이런 도시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주는 전주만의 정체성이 있는 거죠. 그것이 역사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한옥마을의 풍경일 수도 있고 또 전주천 또 주변의 산들 또 전주 시민들의 그 따뜻한 마음 또 음식 그리고 문화예술 식당마다 걸려있는 그림들 그러니까 이런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전주의 힘이에요. 그런데 도시계획 규제를 풀어버리면 전주가 가지고 있던 오랫동안 유지했던 전주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어디에나 있는 도시와 똑같은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전주 한옥마을에 1,500만 명씩 매년 찾아오는 이유는 다른 도시에도 옛날에는 그런 한옥마을들이 대부분 있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전주가 잘 지금 남겼기 때문에 그래서 전주다움을 즐기러 오는데 전주 여기저기에 불쑥불쑥 우후죽순처럼 고층 건물들이 막 올라서고 어디에나 볼 수 있는 풍경으로 바뀐다면 전주를 사랑하는 그래 전주를 찾는 사람들은 다시 안 올 수 있다. 안 오게 되죠. 그러니까 도시가 망가지면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건물에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망가뜨린 시간보다 다시 고치려면 훨씬 몇 배 이상. 적어도 50년, 100년 걸려요. 그래서 우리의 도시가 망가지기 전에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도시계획이다. 도시계획을 풀고 도시계획을 완화하면 도시 아름다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저희 어떡하죠? 어떡할까요, 전주? 제가 지난번 우리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셨던 도시 중에 브라질의 꾸리치바라고 하는 도시 있지 않습니까? 자이메 네르, 발음하기 어려워요. 그 시장님이 그 꾸리치바라고 하는 도시를 생태도시로 만들고 난 뒤에 이 도시가 60년 동안 도시의 지침들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 오고 그 후임 시장인 하파엘 그레카라는 시장님도 이 전임 시장들의 시장의 정책들을 그대로 이어온 것들이 있는데 참 그 부분에서 우리 전주시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했던 그 전임 시장들의 내용들이 후임으로 이어지고 이랬으면 참 얼마나 좋았겠는가. 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진짜 많이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길게 보자면 제가 그런 현재 그 변화된 시장의 교체에 따른 시정 방향의 변화에 대해서 긍정하는 건 아니고 좀 긴 폭으로 보자면 아까 시애틀 말씀도 하셨지만 개발 인센티브로 해서 개발이 이렇게 촉진되고 한참 팽배하던 분위기가 그것들이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규제나 총량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나왔잖아요. 그런 일종의 그 곡선을 그리면서 반동의 흐름에 현재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일테면 개발에 대한 욕망이나 요구나 이런 게 전면적으로 부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것이 토론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시장의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고 이 안에서 적정한 수준의 개발과 또 그 전체적인 방향을 어떻게 갈 거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시작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빛나는 나라예요. 가장 단기간에 지구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 선진국, 당당한 선진국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앓고 있어요. 지방 소멸 위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고, 또 하나의 문제가 저는 이제 이 불균형 문제라고 봐요. 불균형. 그러니까 인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좀 줄고 있는데 수도권에 자꾸 택지 개발 공급을 해요. 명분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 근데
수도권에 신도시를 짓거나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면 비수도권 인구가 또 수도권으로 더 네, 가게 되죠. 오게 네, 되죠. 네. 그러니까 비수도권의 지방 소멸을 더 가속화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급격히 주는데 네. 전주뿐만이 아니에요. 광주 대부분 우리 지방 도시들 가보면 아파트 단지를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어요. 인구가 주는데. 네. 그리고 빈집이 수백만 채인데. 그리고 시내 다녀보면은 임대 써 있잖아요. 너무 특히 많아졌어요, 원도심 임대가. 쪽은. 네. 그렇게 원도심이 비어가고 있는데 왜 자꾸 또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고 또 아파트를 지을까. 그러니까 네. 이게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우리 국가의 정책이나 또는 시도의 정책 탓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점에서는 마냥 이기적인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집값 올라가고 우리 동네 집값 올라간다면 개발해도 좋다 이런 식의. 네.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욕망 또는 어떤 나의 그 이익에 대한 그 민감함은 인간의 본성인데 과연 이대로 쭉 가면은 괜찮겠는가. 우리나라 지구에서 가장 인구 제로에 가장 먼저 갈 나라라고들 얘기하고 그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 청년들 결혼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그리고 지방에 가보면은 시골 마을들 다 어른들만 지금 살고 계시고 거기 젊은 사람들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곧 문 닫게 되는데 네, 네. 이대로 쭉 가도 괜찮을까. 시내 원도심은 텅텅 비어가는데 자꾸 그럼 바깥에다가 새로운 택지 개발하고 신도시 지어도 좋을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서로 대화해보고 우리 도시의 미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들을 표현해보고 그리고 합의하고 이제 그 과정이 저는 또 하나의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역량이 세계에서 최고예요 지금. 네, 지금 그죠? 그렇죠. 그런데 네. 또 다른 면에서 우리 네. 도시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을 하는 시민들의 마음 이 측면을 보면 과연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진정한 네. 자치를 하고 있을까? 그건 아닌 그 것 부분에 같아요. 대해서 네. 맞아요. 많은 물음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상당히 시간이 흘려서요. 노래 한 곡 듣고 잠깐 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석 교수님께서 네. 선곡해 주셨는데요. 네, 어떤 노래시죠? 네. 존경하는 우리 윤수일 선배님의 네, 수일 오빠의. 네, 수일 오빠의 터미널이라는 노래를 청해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속버스 차창 넘어 외로운 소녀 울고 있네. 가지 말라고 곁에 있어 달라고 애원하며 흐느리네. 기약 없이 서울로 가는 멋심애가 너무 야속해. 차창을 두드리며 우네. 땅바닥에 주저앉아 우네. 터미널에 비가 오네. 밤도 깊은 터미널에 외로운 남자 울고 있네. 그때 그 시절 옛사랑을 찾아서 이 거리에 다시 왔건만 부딪히며 떠나야 했던 그
세월이 너무 길었나 밤거리를 헤매이며 우네 옛사랑이 그리워서 우네 하늘에 비가 오네 변했을까 예쁘던 얼굴 내 이름도 이젠 잊었을까 돌아가는 막차 타고 우네 내 추억을 생각하며 우네 어미너랜 비가 오네 여러분께서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서 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방송되며 목요일 저녁 6시에 재방송됩니다. 또 공동체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 가능하고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네, 방송을 하다 보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준비한 질문을 다 못 드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도시의 과제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반증일 것 같습니다. 2달간 함께 준비해온 시간을 마무리하며 저희 모신 두 분의 어떤 다짐 또는 뭐 여러 가지 제안, 이 마지막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먼저 저희 정석 교수님께 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저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고향 전주에 저도 이제 2년 반 뒤면은 돌아올 생각이고,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뭐 전주나 전라북도 출신인 분들 또 뭐 타 지역 분들이 우리 전주에 많이 오기를 바라요. 그 윤수일 그 터미널이라는 노래는 터미널의 이별 노래예요. 옛날에 이제 서울로 돈 벌러 간 남자와 지역에 남아있는 여성의 사랑 이야기죠. 이별의 터미널이 저는 다시 귀환과 환대의 터미널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으로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지역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터미널에서 반갑게 해우하는, 환대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저는 우리 전주시, 크게는 이제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가 전라북도는 정말 우리 국토의 축소판이에요. 남한 유일의 고원지대인 진안도 있고, 갯벌도 있고, 지평선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좋은 건 다 전라북도에 다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마 수도권에 살고 있는 분들 가운데 어쩌면 전라북도 그리고 전주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 전주가 정체성을 망가뜨리지 않고 전주가 가지고 있는 전주만의 그런 따뜻함, 특별함을 잘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의 주제였던 대자보 도시, 그러니까 자가용이 없이도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으로 전주 안에서 어디든 또는 전라북도 어디든 자가용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편의 시설들을 잘 구축하고, 그렇다면은 아마 전주의 터미널의 역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지 않을까.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교수님 필두에서 저희 대자보 도시 시민운동본부 이거 하나 만들까요? 네. 네. 아, 저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그 위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6주간의 방송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또 특히나 우리 정석 교수님께 많은 것을 배우면서 오늘 성며들었습니다. 아, 예. 6주 동안 우리 시민사회하고 전문가 그리고 의회가 함께 이제 대화를 하고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이렇게 도시의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만드는 소중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시의회가 이제 시민과 함께 우리가 얘기했던 계획을 만들고 지켜내는 자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의회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시간이기도 했고요. 앞으로 도시의 미래, 행정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함께 결과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방송하기 잘했군요. 네. 또 의회에서 저희는 또 어떻게 보면 민간이잖아요. 네. 이런 그 시민들의 함께 하자고 했을 때 또 의회에서 같이 손을 잡아주셔서 저희 방송이 더더욱 좀 잘 된 그런 모범 사례로서 남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 분 정석 교수님과 이렇게 박형배 위원장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하고 저희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거죠? 네. 불러만 주십시오. 네. 저도 불러만 주십시오. 약속하셨어요. 네, 그럼 또 다음을 기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도시를 향한 여정. 오늘 소개해드린 스페인의 폰테베드라의 이야기로 바로 그 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도시가 변화를 선택한 배경엔 심각한 교통 혼잡과 잦은 사고 그리고 도시의 건강을 위협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정의학과 의사 출신이었던 미구엘 로레스 시장은 도시가 앓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인구 5만의 도시에 자동차 2만 6천 대. 이런 상황은 단순한 혼잡을 넘어서 환경과 시민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많은 도시들이 언젠가 이런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흔히 도로를 넓히자, 주차장을 더 만들자는 방식으로 대응하곤 합니다. 하지만 도로는 넓힐수록 더 막히고 주차장은 아무리 늘려도 늘 부족합니다. 심지어 자동차 한 대당 7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한 미국조차 이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도시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자동차는 도시를 버겁게 하는 존재이며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의 도시가 오랜 사고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길로 방향을 틀어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폰테베드라처럼 도시 구성원들이 생각을 전환하고 그 과정에 충분한 공론장이 존재했던 도시들은 분명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6주 동안 함께한 이 특집 방송이 우리 도시 전주에도 작은 생각의 전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젠 나의 꿈을 찾아 날아